저희는 4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느덧 15년이 넘었고 아이들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둘 다 직장에 다니고 각자 번 돈을 합쳐서 대출도 다 갚고 생활비도 충당하며 행복한 일상을 지내왔습니다. 주말엔 아이들과 소소하게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평범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아내의 무릎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드는 일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고 결국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였지만 저는 몸이 우선이지 당분간은 내가 벌어오는 걸로 버티자 하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었을 뿐 한동안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를 따로 챙겨줬습니다. 먹는 거, 필요한 거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주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 카드값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40만원, 많아야 50만원 정도 나오던 카드값이 어느 날 보니 200만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나? 혹은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나? 그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드값은 그 이후로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저는 솔직히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퇴근 후에 집에서 컴퓨터를 켜서 영화나 유튜브를 봅니다. PC를 키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PC가 켜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니 카카오톡 PC 버전이 로그인돼 있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깜빡하고 안 끄는 날도 있어서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카톡 PC에 관심이 갔고 무심코 대화창을 눌렀는데 대화창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별 대화가 아니었지만 스크롤을 내리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지인 3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아내 혼자서 그렇게 큰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돈을 빌리며 말한 변명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비가 급해. 아빠 병원비랑 생활비가 모자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다. 그런 사정은 전혀 없었는데 아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말로 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알던 아내가 맞나? 이게 현실이 맞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당장 아내를 불러 캐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들을까봐, 혹시나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대신 휴대폰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지인들에게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몇몇 금융사 이름이 대화 속에 보였습니다. 인터넷 대출, 무설정 아파트론, 이런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심지어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 본 적이 없는데 제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아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함께 쌓아온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도는 그걸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은행과 대출회사는 아내의 손만 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빚은 고스란히 제 책임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내 혼자 빌렸지만 갚는 건 우리 가족 전체가 떠안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대출이 가능한 걸까? 왜 가족의 삶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생활비나 치료비 때문에 돈을 쓴 게 아니라는 걸요. 어디선가 절대 손대서는 안 될 구멍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끝에는 도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대체 돈을 어디에 쓴 걸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침대에 누워 곁에 자는 아내 얼굴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함께 살아온 아내가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됐습니다. 문자 기록에는 온라인 바카라, 슬롯머신, 충전 완료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백만 원씩 충전하고 몇 시간 만에 사라지는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해 벌어오는 돈보다 더 큰 금액이 단 몇 시간 만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치료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과 무료함 속에서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순식간에 집안의 평범한 일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 아내는 처음엔 잡아떼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그렇다.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 별 핑계를 다 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본 걸 알고 있다는 걸 말하자 결국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했어. 몇만 원 가지고 조금 해본 건데 자꾸 따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근데 잃고 나니까 다시 따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금액이 커졌어. 아내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제 마음은 조금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몇 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 얼마인데 그걸 도박으로 날려. 그리고 부모님 입원했다고 지인들한테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린 건 뭐야? 그 사람들 믿음을 배신한 거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미안함보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각된 게 두려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빌린 지인들의 연락이 저에게도 닿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의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형수님이 부모님 입원비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도와드렸는데 혹시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인들 앞에서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무너지는 건 가정뿐만 아니라 제 인간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내가 이미 금융권 대출에도 손을 뻗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몇 대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배우자 동의 없이도 대출이 진행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결혼한 배우자의 동의조차 필요 없는 걸까? 공동명의 아파트라면서도 아내 혼자 서류 몇 장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니. 저는 금융사 제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잘못은 분명 아내 책임이지만 이토록 허술하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도 문제였습니다. 대출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데 갚는 건 평생을 바쳐야 하니까요. 밤마다 아내와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울고 화내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러고는 다음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출근길에도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내,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집안. 어디서부터 막아야 할지, 어떻게 끊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아내의 마음이 이미 도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요. 아무리 제가 화를 내고 설득해도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끝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요. 아내의 도박 사실이 드러난 뒤 우리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탁에 앉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했고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다독이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소리가 줄었습니다. 밥은 그대로 차려져 있지만 젓가락질 소리만 가끔 들릴 뿐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눈치가 빠릅니다. 중학생쯤 되면 어른들이 숨기려 해도 다 알아챕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눈빛에서 이미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맨날 울어? 작은 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와 엄마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걸 아이들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꾸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놀란 듯 화면을 끄고 저를 피하듯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아이들이 곁에 있으면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저는 다투었습니다. 당신 이럴 거면 휴대폰 내놔. 아내는 울부짖었고 저는 벽을 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면 아이들이 방문 앞에 서서 기척 없이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인들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묻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언제 갚으실 겁니까? 저도 집안 사정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린 건 아내였지만 결국 그 빚은 제 몫이 되고 있었습니다. 체면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제가 이제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실수가 늘어나고 회의 자리에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상사는 저를 따로 불러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가정사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단단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지는 거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날 또다시 휴대폰에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제 말이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이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간다던 아이가 집에만 있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밥을 먹다가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내가 더 단호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까? 하지만 후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사라졌고 신뢰는 무너졌고 가족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돈 문제를 넘어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쌓이면서 전화와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러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날짜는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해나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 빚은 고스란히 제 책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인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제 체면은 산산이 부서져 갔습니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아내가 돈을 그렇게 빌렸다고? 부모님 입원비라고 속였다고? 어머니 쪽 친척 중 한 분은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을 한 아내, 그리고 그 사실을 막지 못한 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철저히 무능력한 사위, 무능력한 아들, 무능력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평정심을 잃어갔고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돈을 막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적금을 깨고 통장을 긁어 모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구멍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의도 필요 없는 대출제도 탓에 저는 이미 알 수 없는 빚의 공동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 근데 잃고 나니까 다시 따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반복됐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진심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울며 빌다가 다음 날이면 또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모습.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아무 힘도 주지 못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취해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 변화를 눈치채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무너져가는 집과 하루하루 쌓여가는 빚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집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회사 대출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최소한 아이들에게 안정된 공간 하나만은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의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인들의 독촉은 날마다 거세졌습니다. 친척들 역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금융사에서 날아오는 연체 통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갔습니다. 연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제가 한 달에 벌어오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은 시세로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한 마음에 1억 9천만 원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은 그 조건이 나쁘지 않다며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집은 팔렸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이 집에서 키우며 쌓았던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 벽에 아이 키 크는 걸 표시했던 자국, 가족끼리 웃으며 보냈던 주말, 모두 제 손으로 내다 파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집을 팔고 들어온 돈으로 저는 우선 아내가 지인들에게 빌린 6천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죠? 라면 알 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체 확인을 하더니 연락하지 말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은 친척들이었습니다. 총 4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돈을 돌려주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차갑게 굳은 불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치라 해도 돈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설정 아파트론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원금의 연체이자까지 합치니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금융사 직원과 통화하며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끝내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2억이 넘는 집을 팔았는데 제 손에 남은 건 보잘것없는 액수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집을 정리하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중학생인 아이 둘과 저, 그리고 아내까지 네 식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는 한 방을 쓰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작은 방에 겨우 몸을 누였습니다. 거실은 거의 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 아이들이 묵묵히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 실망과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아이들은 옆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을 잃고 신뢰를 잃고 남은 건 겨우 보증금 1,000만 원짜리 투룸 하나뿐이구나. 그때 마음 한편에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연 끝일까?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아니면 또다시 반복될까?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휴대폰을 향한 손길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감지했습니다. 이사가 끝나고도 제 마음은 결코 편해질 수 없었습니다. 투룸으로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비로소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저도 퇴근 후 잠깐이라도 쉬어갈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식구가 좁은 집안에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거실은 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옷장과 책장을 줄여도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반은 창고에 맡기고 나머지는 집 한쪽 벽에 쌓아두었습니다. 집안이 항상 어수선하니 아이들이 앉아 공부할 자리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책을 펼쳐들고도 집중하지 못했고 작은아이는 집이 너무 답답하다고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좁은 투룸에서 불편하게 지내게 만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월세 60만 원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이 있더라도 집이라는 자산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1,0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월세까지 내고 나니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도 알바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아내와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려 하면 아내는 피곤하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허탈함 사이에서 매일 흔들렸습니다. 술을 찾는 날이 늘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아이들이 자는 소리를 들으며 캔 맥주를 홀짝이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으로서 집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아이들을 힘들게 만든 미안함, 그리고 아내에 대한 원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큰아이가 방문을 열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술 좀 그만 마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투룸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의 현실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결국 저는 퇴근 후에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부터 따야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학원에 가 앉아 수강을 받는데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가족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처음 배달을 나갔을 때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길도 서툴고 주문이 몰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려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길을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고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배달원 맞으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일하고 퇴근해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비 오는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넘어질까 조마조마했고 실제로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하다가 바퀴가 미끄러지며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이들 얼굴이 스쳤습니다. 내가 다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 뼈가 부러져도 병원비 낼 돈조차 없을 텐데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루 4시간씩 배달을 뛰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녹초가 됐습니다. 퇴근 후 바로 배달을 나가 늦게 집에 들어오면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오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누워 자는 아이들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노후는 사라졌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무렵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치료도 받아볼게. 처음엔 그 말조차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닥치자 아내도 현실을 직시한 듯 했습니다. 아내는 도박 심리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 문 앞에서 주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털어놓는 게 무섭다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아내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아내가 2달 만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콜센터에 취업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무릎 상태가 조금 나아져 앉아서 하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아내는 긴장으로 손을 떨었지만 돌아와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합격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이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다행스러움과 이 모든 게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허무함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콜센터 월급이 크진 않았지만 적어도 밀려있던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감당할 숨통이 트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출근한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비쳤습니다. 작은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이제 그럼 우리 집 괜찮아지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녁이면 퇴근 후 가족끼리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안에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집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그 불안한 눈빛 대신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퇴근 후 배달 알바를 이어갔지만 예전처럼 절망감에만 휩싸이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아내가 다시 제 옆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시라도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반응을 알았는지 일부러 폰을 멀리 두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됐지만 빚을 모두 정리한 뒤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배달 알바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수입이 줄면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두려웠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선 과장 직급까지 달았지만 퇴근 후엔 배달통을 메고 골목을 달려야 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달린 작은 상자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걸까? 아내는 저에게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했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괜찮은 거지? 또 집 이사하는 거 아니지?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이제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주말이면 넷이서 가까운 공원에 산책도 나가고 저녁 식탁에 웃음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웃음이 언제든 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걸요. 가정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고
다시 세우는 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남은 건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그저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노후는 사라졌고 재산은 사라졌지만 아직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팁니다. 그리고 오늘도 퇴근 후 배달 오토바이에 오릅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밤거리를 달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족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혹시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분들이라면 일찍 이혼하고 혼자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물론 아이들에겐 상처겠지만 어쩌면 그게 더 나은 길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도박은 한 사람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응원할 것이며 꼭 이겨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